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문학 연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 그리고 기술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문과인 학생들은 또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의외로 과학 지문이 어렵지 않더라. 기술 지문이 어렵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하도 과학 어렵다, 기술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평가원에서도 신경을 좀 썼대요. 자, 아무래도 좀 물론 변별력을 내기도 해야겠지만 학생들이 수능을 딱 봤을 때 해볼만하게 느껴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EBS와의 연계율이 정말 체감으로 팍팍 느껴지게 해야 되고 또 만점자 1%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과학과 기술 지문은요. 엄청 어렵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학 지문부터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 텐데 자, 6월 모의고사의 경우 과학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때 뭐 나왔죠? 무슨 스포츠 그런 거 나왔었죠?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운동할 때 무슨 근육이 어떻게 사용되고 즉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학 이론이 제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포츠가 일상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이거를 어렵지 않게 쉬운 이론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지문이 6월에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경향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과학, 기술 어렵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그거를 계속 9월, 11월에도 그런 기본 관점을 가져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를 저는 믿습니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뽑았어요. 자, 지문을 뽑았는데 어떤 지문을 뽑았냐?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총론보다도 좀 강론, 즉 개별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꼭 우리가 우리 옆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일상적으로 숫자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지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어떤 테마로 묶어봤냐면요. 고산병이라는 테마로 묶어봤습니다. 자, 고산병. 자, 고소증이라는 말로도 우리 책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과학 지문 중에서 고산병, 고소증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지문이 2개가 있습니다. 자, 뭔지는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고산이라는 거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걸릴 수 있는 그 병이 고산병이고요. 고소? 똑같은 거죠. 높은 장소죠. 자, 그래서 고산병이든 고소증이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됐을 때, 히말라야 이런 데 가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증상으로 구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지러움, 현기증이 어지러움이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 것이냐? 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2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편에 90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요, 고소증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ATP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우리 몸은요, ATP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 ATP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산화함으로써 자,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식물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산화시킬 수 있고 이거의 결과로 ATP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어때요? 음식물을 산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ATP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몸이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소증,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고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고소증이 안 나타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이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산소로 음식물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속으로 산소를 운반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산소를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요. 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게 됩니다. 호흡은 폐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무엇과 결합하느냐?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한다고 거기 돼 있죠. 자,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한다. 이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들어있냐? 자, 적혈구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혈구, 혈액이요, 혈액.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의 성분인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결합을 해요. 그래서 폐에서 들이마신 산소를 헤모글로빈과 결합시켜서 얘를 각 조직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직에 전달된 이 산소는 어때요?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의 산화에 쓰이고 그것이 ATP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산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 즉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보다, 즉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적혈구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헤모글로빈도 많겠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아무런 무리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고지대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지금 여기에 있을 때보다 적혈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구를 많게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서 그래서 공기 중에는 산소가 적지만 몸속에 들어오는 산소는, 즉 조직으로 전달되는 산소는 많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요. 자, 이거는 오랫동안 살아야 적혈구가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2,3-BPG 라는 물질이었죠. 자, 이 2,3-BPG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폐에서 호흡을 했을 때, 자,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조직으로 가서 만약에 음식물을 산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이 결합을 끊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걸 결합이라고 한다면 여기 조직에 가서는 얘네들이 끊어져야지 이 산소가 계속 헤모글로빈에만 붙어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기서 독립돼서 나와야지 얘가 음식물을 산소 독립체로서 음식물을 산화시키고 ATP를 만들겠죠. 자, 그러려면 이때 폐에서 결합된 산소와 헤모글로빈은 여기에서 분리되어야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자, 조직에서 해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2,3-BPG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을 해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이때 결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때에는 결합 시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폐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소 분압이 높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거기에서 해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높은 이 폐에서는요 얘가 많다 하더라도 이 결합하는 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100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조직에서 해리되어서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산소는 30 정도래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가게 된다.
이 물질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30 이상의 산소가 해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왜? 조직은 폐보다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폐에서는 절대적으로 산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분해시켜봐야 별로 미미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산소 분압이 낮다. 즉 산소의 절대적인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3-BPG에 의한 해리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기에서 산소를 분리시켜주니까 더 많은 산소들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즉 ATP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산병에 대해서 이 지문에서는요, ATP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P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적혈구의 수 자체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2,3-BPG라는 물질이 작용하거나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실전편에 가면은요, 고산병과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게 되냐 하면은,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1회, 즉 15페이지에, 자, 이것이 혈액의 pH, pH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지문에 A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밑에 부분을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은 완충작용에서 이산화탄소는 중요한 물질이다. 만약 인체에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고산병을 또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선생님 얘기했죠? 과학지문 출제 경향이 뭐라고요? 아주 어려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과학 이론,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뭐 걸릴 수 있는 병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들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산병 2번이나 나왔으니까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고산병은 뭘 제시하느냐? 아까 유형편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고산병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뭐죠?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인한 고산병을 얘기를 합니다. 오, 반대되는 것 같은데, 반대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도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도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네요.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은 산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더 빨리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호흡을 한다면 높은 산에 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산소가 필요해가지고 빨리 호흡을 하면, 자, 산소를 들이마시는 양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어때요? 그 얘기는 내뿜는 이산화탄소량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더 빨리 호흡한 결과 체내의 산소 공급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산소를 많이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아이고 길다. 그냥 CO2라고 쓸게요. 이거 이산화탄소인 거 알죠? 자, 이산화탄소의 감소로 인해서 자, 수소 이온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자, 뭐라 그러죠? 혈액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올라간대요. 7.7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고산병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그 지문 속에 있는 네모칸 안에 있는 말이죠. 자,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 탄산이 되고, 탄산이 뭐 수소이온 플러스 탄산수소이온으로 다시 분해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뭐가 된다? 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은 다시 수소이온과 그리고 탄산,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A라고 된 부분 보면은요. 아, A가 아니라 그 이 네모칸 위에를 보면은 그 역반응도 나타난다. 즉 반대 방향의 반응도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먼저 그 네모칸 밑에 이제 A를 보도록 하세요. 자, 혈액에 수소 이온을 포함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죠? 자, 어떤 액체에 자, 수소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액체는 산성이 되고요. 자,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과학 선생님으로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알칼리성, 즉 염기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성이온은 pH가 pH가 낮고요. 자, 알칼리성 용액은 이온이 아니라 용액이죠. 자, 산성 용액은 pH가 낮고 pH가 낮고 알칼리성 용액은 pH가 높아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알칼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봅시다. 다시 A를 보면 자, 수소이온을 포함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보세요.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성이라 그랬죠. 자, 산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자,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런데 혈액은요, 우리 인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은요, 뭔가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즉,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기면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그런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수소이온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소이온을 어떻게 해요?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화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줄이려고 한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수소이온을 탄산수소이온이랑 결합시켜서 탄산을 만들어내면 수소이온은 사라져요. 얘랑 얘는 다른 물질이니까. 자, 얘를 딴 거랑 결합시켜서 탄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수소이온은 감소했지만 지금 이 방향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수소이온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이걸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산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혈액 속에 탄산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또 뭐가 됩니까? 혈액은 또 다시 탄산 농도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높아진 탄산 농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분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해하고 나면 탄산의 농도는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시켰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혈액 속에 녹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로 옮겨져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자, 얘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치 얘도 이게 먼저이고 이게 그 다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다? 이쪽이 먼저 일어납니다. 얘가 먼저 일어나고, 즉 거기 30번 문제에 보면은 이게 A,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순서대로 A 다음에 B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B 다음에 A가 일어나게 되죠. 자, 보세요. 자, 또한 혈액에 수산화 이온을 포함한 여기 있잖아요. 수산화 이온은 염기성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포함한 염기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과 수소이온이 중화 반응을 한대요. 얘네들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들어와서 얘랑 수소이온이 중화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해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혈액 속에 감소했다.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감소했다. 그럼 얘를 다시 높여줘야 되잖아요. 이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탄산을 분해해 버리면 그만큼의 수소이온이 더 생겨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탄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탄산이 분해돼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산은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탄산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탄산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또 탄산의 농도를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또 결합을 시키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탄산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겠죠. 자, 그러니까 B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서는 항상 일정한 양의 수소이온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의 pH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이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고산병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산병 뭐였죠? 자, 높은 산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더 빨리 호흡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 공급은 가능하지만 그 결과 막 이렇게 하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에는 내뱉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어때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얘네가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합해져서 탄산을 만들고 그것이 수소이온과 탄산수소로 어떻게 된다? 또 이것이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해버린다면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결합해서 탄산을 만들어내는 그쵸? 그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탄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소이온도 역시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혈액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7.7까지 올라가는 고산병이 나타난다. 보세요. 수소이온이 있으면 어떻다고? 산성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으로 혈액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균형을 잃고 적어지니까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하는 7.7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호흡성 알칼리 혈증이라고 한다. 왜? 혈이, 즉 피가 알칼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호흡성 알칼리 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몸은 어떤 대책을 쓰나요? 기절을 한대요. 자, 기절하게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기절한 사람이 이렇게 숨 쉬지는 않죠. 그쵸? 이렇게 숨 쉬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몸을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다시 느리게 만들게 되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만약 기절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자기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종이로 만든 자루,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봉지 있죠? 여기에 대고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 자기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고산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 이론으로 여기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고산병. 그리고 방금 봤던 질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고산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네모 칸에 있던 이 내용,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고산병에 관련된 내용은 두고요. 자, 두 번째 과학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보기엔 어려운데 의외로 쉬웠던 내용입니다. 자, 보기엔 어려운데 의외로 쉬웠던 내용? 작년의 경우에 의하면 이게 듣기 평가의 지문으로 활용이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이었죠. 작년에 3D TV와 관련된 거. 뭔가 우리가 되게 내용을 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그게 어때요? 우리 생활에 또 관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듣기평가의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선생님이 기수법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기수법이 뭐죠? 숫자를 쓰는,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수법은 누가 몰라요? 1, 2, 3, 4, 5, 6, 7, 8, 9, 10 누가 못 써요? 그런데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의 기수법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 하나가 있었죠. 자, 이거는 좀 단순화시켜서 듣기 지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예를 바꿔서 아예 과학 지문으로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아마 이 지문이 어려웠던 친구들은요, 기수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딴짓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까먹은 친구들일 겁니다. 자, 그럼 기수법에 대한 설명 선생님이 이 지문 할 때 여러분한테 알려줬었는데 한 번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숫자를 쓸 때요. 항상 한 자리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1부터 9까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여기 한 자리를 더 쓰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99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한 자리를 더 올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을 각각 세 자리에 이렇게 썼다고 할 때, 자, 이 1과 이 1과 이 1은 어때요? 형태는 똑같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는 다르죠. 자, 얘는 1입니다. 하지만 이 1은 1이 아니라 뭐죠? 10이라는, 그죠? 그런 양을 가지고 있죠. 자, 얘는요, 100이죠.
그쵸? 자, 그래서 기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진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10단위마다 올라가게 될 때 이럴 경우 우리는 이거를 십진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기에 만약에 이 숫자가 A, B, C라는 숫자로 쓰여 있다고 할 때, 자, 이런 문자로 쓰여 있다고 할 때, 여기에는 뭐예요? C 곱하기 1을 하고요. 여기에는 B 곱하기 10을 하고요. 십진법이니까. 세 번째 자리에는 뭘 하는 거죠? 자, 주어진 숫자에다가 10의 2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승, 4승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십진법이니까 10의 그 제곱, 3승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빌로니아인들은 몇 진법을 사용했다?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60진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는 그대로 주어진 숫자에다가 1만 곱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0이 아니라 60진법이니까 60을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에는 뭘 곱해야 돼요? 60의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3,600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얘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말고 다른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전에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죠? 자, 바빌로니아 기수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1은 이렇게 쓰고요. 그쵸? 10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쓰면 뭐죠? 자, 여기는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60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쓰면 61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60을 쓸 때의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숫자를 어떻게 썼냐 하면 60을 쓸 때 여기에서 그냥 1을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60. 왜? 이것도 60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호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자, 바빌로니아 기수법으로 1을 써도 이렇게 쓰죠. 60을 써도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얘가 60인지 1인지 알 수가 없게 되죠. 나 소 이만큼 줘 하고서는 얘를 썼는데 자, 어떤 사람은 한 마리를 주고 어떤 사람은 60마리를 주고 어떤 사람은 3,600마리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11이라고 할 때 이 1과 이 1은 형태는 같지만 다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1은 1의 값이 아니라 10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1에서 1을 빼게 되면 자, 11에서 1을 빼게 되면 단순히 이 글자만 빼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없어진 자리에 뭐를 채워넣는다? 0을 채워넣게 되죠. 바빌로니아인들도 이런 0을 채워넣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0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 0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게 되죠. 이거 하나만 단순히 쓰여있을 때는 이건 1이구나.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60의 의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빈칸을 나타내주는 이런 숫자를 넣어야겠구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푸는데요. 자, 위에 있는 게 0이 없을 때고 밑에 있는 게 0이 있을 때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거기 보면 3,601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601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3,600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바빌로니아에서 0이 없을 때는 자, 얘는 1도 되고 60도 되고 60의 2승, 즉 3,600도 되니까 일단 이걸 써줘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1은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0이 없을 때는 이 3,601을 그냥 얘네들을 붙여놓은 형태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0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A, B, C라고 쓰여있는 숫자가 있다면 자, 여기는 곱하기 1 해주고 여기는 곱하기 60 해주고 여기는 곱하기 60의 제곱을 해주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3,600은 일단 얘죠. 그쵸? 그런 다음에 1을 나타내주는 애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자리에는 공백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3,601에 대해서 보면은 0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응용합니다. 자, 이런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자, 다음 중 60을 표현한 것은 3,600을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쓸 거예요? 60 어떻게 쓸 겁니까? 60. 자, 60 어떻게 쓰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1도 되고 60도 되고 3600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0이 없다면 그냥 이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0이 있다면 60은 아이고, 이게 얘가 아니라 60이구나. 자, 0을 쓰지 않을 때는 얘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0이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둘째 자리에 왔을 때만 6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는 이게 빈칸이라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보기에는 61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60이라는 새로운 사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61 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알까봐 자, 60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0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없을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쉬운 예로 하나 더 3600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3600은 자 0이 없을 때는 역시 세 번째 자리에 오는 얘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60도 이렇게 쓰고 1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애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는 역시 이렇게 빈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60과 3600 요렇게 쓴다.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700을 써보세요. 헐, 700 어떻게 쓸 거예요? 700. 자, 일단 어떻게 쓸까요? 700.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제일 큰 걸로 일단 따봅니다. 자, 700은 600 더하기 100이에요. 자, 우리 600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600은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게 어디 갔어? 그 위에 그 설명들을 보면은요. 자, 1을 나타내는 게 얘고요. 그쵸? 10을 나타내는 게 뭐죠?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두 번째 자리에 오게 된다면 자, A, B, C라는 이런 표기에서 얘는 자, B 곱하기 60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이라는 거는 뭐죠? 10 곱하기 60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얘가 10이니까 얘를 둘째 자리에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자리에는 뭘 써줘야 되죠? 자, 100을 나타내는 숫자 어떻게 써요? 이거는 거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자, 100은 다시 나누면 60 더하기 40이라고 돼 있죠. 자, 60 더하기 40을 본문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썼어요? 100을 이렇게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4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10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0에다가 앞자리 이거를 써주게 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0을 써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700이 나왔다. 요렇게 써주면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몇 가지 숫자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외우라,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연습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기수법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우리 그 과학 지문들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신제재로, 신유형으로 다뤄볼 수 있습니다. 활용도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과학 지문 이렇게 봤고요. 기술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술 지문에서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기술 지문에서 굉장히 특이하고도 또 우리가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개념을 선생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세 가지 지문이 여기 얽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기술 지문 중에 실전 모의고사 5회에 이런 지문이 나와 있었어요. 시스템의 종류 해가지고 자, 비서형 시스템과 도구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자, 비서형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 정말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비서가 되어서 이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비서형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시스템을 향해 있을 뿐 물리적 세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거 그 다음이에요. 자,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시스템에 전달하면 시스템이 그 요구를 잘 해석하여 실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비서형 시스템. 내가 에어컨을
냉장고라고 합시다. 자,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자, 4도씨로 해달라고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냉장고는요, 자, 어때요? 그 냉장고의 제어 장치는 그 내부의 온도를 4도씨로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가동하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이 비서형 시스템, 이거는요, 뭘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비서형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자, 사용자는 그냥 이 시스템만 만지고요. 그 안에 있는 온도가 실제로 어떤지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얘가 정말 비서처럼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서형 시스템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얘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4도씨를 맞출 수 있게끔 알아서 조절을 하는 그런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동 제어 시스템 하니까 우리 지문에서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지문은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전편에 나와 있는, 우리 실전편 117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은요, 자동 제어 시스템의 종류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루프 시스템하고 폐루프 시스템, 이거를 들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자, 개루프와 폐루프는 무엇에 따라서 나누게 되느냐? 귀환의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귀환이라는 것, 즉 귀환이 있으면 폐루프, 귀환이 없으면 개루프라는 거죠. 자, 귀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출력 신호를 입력 장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개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중간에 그림 있잖아요. 지문 중간에. 그 그림을 보면 어때요? 화살표가 옆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쵸? 그냥 뻗어나가고만 있죠. 즉, 앞과 뒤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루프라고 한 거예요. 개리 동생이 아니라. 자, 그럼 폐루프는 뭐냐? 자, 폐루프 그림은 그 28번 문제 보기의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돌아오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닫혀 있죠. 얘는 열린 구조, 얘는 닫힌 구조. 그래서 폐루프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환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냉장고의 온도를 내가 4도씨로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면 냉장고의 온도를 얘는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도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어떤 아이가 혹은 자주 배가 고픈 어떤 아이가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더운 공기가 냉장고 안으로 유입되죠.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냉장고가 4도씨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띠띠띠띠띠띠띠띠 이상하다, 내 온도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자, 아니야, 나 4도씨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7도씨까지 올라갔어. 이거 앞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신호를 앞으로 되돌려보내요. 되돌려보니까 제어 장치는 뭐야, 지금 4도씨여야 되는데 왜 7도가 되고 난리야, 안 되겠다, 냉장고 가동 윙 하면서 냉장고를 다시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4도씨로 되더라. 그럼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사용자가 집어넣은 온도를 이때 입력이라고 하고, 이때 나온 실제 온도를 출력이라고 한다면, 자, 자동 제어 시스템은 뭘 하는 애냐? 입력과 출력을 같게 만드는 게 좋은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귀환이라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폐루프 시스템이 좋은 거죠. 대신 비싸겠죠. 자, 그러면 이 귀환이라는 거, 비슷한 발음이 앞에 유형편에 있었거든요. 뭐였죠? 괴환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우리 그 유형편 지문을 보시면은요, 96쪽에, 그쵸? 거기 물식에 나와 있고, 거기에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용어가 달랐을 뿐이죠. 자, 거기도 보시면은요, 지문 속에 있는 그림은 물식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보기에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쵸? 입력이 있고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어요.
가운데 제어 대상이 있고 출력에서 입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졌어. 자, 입력 있고 제어 대상이 있고 여기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닫혀 있죠. 계속 뺑뺑 돌죠. 이게 뭡니까? 폐루프 시스템이에요. 자, 폐루프 시스템과 게루프 시스템의 차이는 뭐다? 귀환의 여부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귀환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 이번 문제를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알려줄게요. 자, 이 보기에 있는 그림과 그림 속에 글 속에 있는 이 물시계 그림 있죠? 이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자, 이 물시계 그림은요, 구조도입니다. 즉, 물시계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뭘까요? 물시계의 구조도가 아니라 이 보기의 그림은 개념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물시계의 구조, 물리적인 구조가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의 어떤 그 개념과 1대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자, 물시계에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운데 있는 수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같다라고 봤을 때는 가운데 수조로 들어가는 물을 입력이라고 봤을 거고 가운데 수조 그 밑에 구멍으로 쫑쫑쫑쫑 나오고 있는 그 물을 출력이라고 봤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렸던 겁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말하건대 이 물시계 그림은 구조도예요.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물시계의 구조와 상관없이 자, 이것이 어떻게 자동 제어를 하게 하느냐라는 개념도, 즉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관계, 이거는 논리적인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으로 놓고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물시계의 구조도를 보니까 중간에 그 달걀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그쵸?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제어해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가운데 있는 수조입니다. 자, 가운데 수조의 수위가, 즉 물의 높이가 일정해야 자, 항상 어때요? 이 구멍으로 일정한 양의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보세요. 이게 이거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압력이 세니까, 물이 많으면 압력이 세니까 이게 막 눌러가지고 물이 더 빨리 나오게 돼요. 만약에 물이 여기가 된다면 어때요?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압력이 작게 되니까 어때요? 이 물이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시계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항상 똑같은 그런 양의 시간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어때요?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시간당 물의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당 물의 양이 항상 같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항상 똑같은 높이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계란을 하나 띄워놨어요. 그쵸? 자, 계란을 띄워놓고, 자, 만약에 이게 어때요? 자, 이제 물이 일로 떨어지게 되면 수위가 낮아지겠죠? 수위가 낮아지면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 떠있는 계란도 점점 이렇게 선생님 머리를 계란이라고 달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을, 옆으로 된 달걀 말고요. 자, 이렇게 예쁜 달걀형이잖아요. 자, 선생님 얼굴을 계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보세요. 윗수조에 이렇게 선생님이 껴있어요. 자, 수조에 머리가 이렇게 껴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원고에 떨어졌네. 자, 이렇게 껴있습니다. 자, 이렇게 껴있을 때, 자, 어때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수조는 그대로 있고 선생님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여기 틈이 생기잖아요. 이 틈으로 물이 쫘르륵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물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수위는 다시 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을 물이 계속 내려오게 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수위가 떨어져서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채워지게 되면 수위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수위가 올라가면 선생님 머리도 계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막히면 더 이상 물이 안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상 얘는 똑같은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구조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궤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궤환이 하는 역할. 수위가 낮아지면 낮아졌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어때요? 다시 그만큼의 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죠. 그쵸? 그리고 또 다시 그게 채워지면 다시 올라가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해주죠. 즉, 궤환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이 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궤환은 귀환의 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개념도라 그랬어요. 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도다. 그럼 보십시오. 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어해야 할 대상은 뭐냐? 바로 가운데 수조에 있는 수위예요. 가운데 수조에 있는 물의 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딱 그만큼의 높이를 유지해라 라는 거고요. 출력은 그럼 뭡니까? 그럼 그때그때 이 수조가 어떤 수위를, 어떤 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즉 가운데 수조의 순간순간의 수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들어가는 물, 이거는 나오는 물이 아니라 아까 사도씨처럼 우리가 입력하는 어떤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문제 안 틀렸을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 이 구조도와 이 개념도는 같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비서형 시스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비서형 시스템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비서처럼 혼자서 알아서 척척 다 해야 되니까. 자동 제어 시스템에는 게루프와 페루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페루프는 귀환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귀환 과정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죠?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형편의 지문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지워버렸네. 궤환이라는 것으로 이 귀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 지문을 했을까요? 지문끼리 엮여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지문에서는 지금 물시계라든가, 그쵸?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자동 제어 시스템은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기술 요 지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지문은 선생님이 왜 중요한지 얘기만 할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우리가 했던 지문들 중에 조력 발전에 관련된 지문이 있었습니다. 실전편에 있었던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림이 되게 좋아요. 그림 자체가 응용해서 내기가 굉장히 좋고요. 글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이런 글은요,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문으로 안성맞춤이란 얘기죠. 여기 있는 구조, 크게 바꾸지 않고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역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각로는, 이런 정도의 개별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49번 문제 푸는 게 핵심이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앞에서 풀어봤겠지만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 변형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보기는 지금 뭐냐 하면은 간조식 발전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만조식 발전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조식 발전과 만조식 발전 두 개의 경우를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이게 어려워버리면 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소재들로, 일상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것들로 6월 모의고사처럼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들, 선생님이 짚어준 이론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이에요. 쓰기, 어휘, 어법 부분 또 역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